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칩을 해외에 공급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AI의 제왕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말했었죠. 한국의 기술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의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하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해외에 공급하지 않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린 미국의 우선권을 지킬 것이다. 그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 한마디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AI 산업의 심장이 멈추고 특히 한국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던 그때 한국은 세상을 다시 돌려세웠습니다. AI를 막은 건 트럼프였지만 AI를 다시 움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타임스 경제 전문 기자로 15년을 일하고 있는 외신 기자 존 밀러입니다. 워싱턴의 브리핑룸은 그날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고함을 질러댔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마치 빗소리처럼 끊이지 않았죠. 저는 뒷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0여 년 넘게 경제 뉴스를 쫓아다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재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주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편집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트위터에 속보를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발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전 세계 증시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했고 AI 관련 기업들은 한가를 기록했죠.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그는 항상 그렇듯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죠. 트럼프의 결정이 한국 AI 산업에 미칠 타격을 현장에서 취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방향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근 실적 보고서, 한국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산업 분석 리포트들이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물론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AI 시대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GPU였고 그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펼치고 몇 가지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AI의 심장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그 그림자일 뿐이다. 약간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였고 진짜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편집회의에서 제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AI 산업의 종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쓰겠다고 했어요. 엔비디아 칩 없이는 한국의 AI 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편집국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특파원 케빈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그는
제가 20년 전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의외였어요. 제 기획안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죠. 존, 자네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미 3년 전의 한국이 아니야. 직접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빈은 해외 특파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현지에 오래 있다 보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 블룸버그의 시장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들을 읽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한국에게 치명적일 것이고 한국의 AI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한국 정부의 반응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청와대는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CEO들은 비상경 영체제를 선포했죠. 모든 게 제 예상대로였어요.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 위기를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어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 기사가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확신했어요. 출장 전날 밤, 저는 맨해튼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불빛이 보였어요. 뉴욕의 야경은 언제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취재 계획을 점검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먼저 증권가를 취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생각이었죠. 그 다음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AI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기록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의 첫 문단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AI 반도체의 수출을 막자 한국은 멈춰섰다. 간결하고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업 리스트, 엔비디아 칩 의존도 분석, 대체 공급원 부재에 관한 보고서들이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케네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제 노트에는 인터뷰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케빈이 꼭 만나보라고 추천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이름 옆에 물음표를 그려 넣었어요. 한 명의 연구원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해도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선 무력할 테니까요. 하지만 케빈이 그렇게까지 강조했으니 일단 만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2~3시간 후면 태평양 너머의 작은 나라에 도착할 거예요. 위기에 빠진 나라, 미국의 결정에 흔들리는 나라 말입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칩을 막으면 한국은 멈출 것이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현실을 생생하게 기록하면 되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취재 노트를 덮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의 그림자 속에 있을 테니까요. 엔진 소리가 커지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구름에 가려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무너지는 AI 산업을 취재하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위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잘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한 분석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존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이미 완성된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없는 한국의 AI, 그 불가능한 미래.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자들도 분명 공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묘한 평온함이었어요. 세계 언론이 한국의 위기를 떠들어댔지만 이곳 공항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지 않았고 안내방송은 차분했으며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면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는 전혀 급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도로는 출근 시간임에도 막히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수출 통제 사흘째, 정부 대책 마련 중 같은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일 거라고요. 아직 실제 타격이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고 곧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경험상 경제 위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케빈이 추천했던 이정민 박사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질문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어요. 대부분 엔비디아 칩 공급 중단이 연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는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경비실을 지나 안내를 받아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는데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된 표정들이었죠. 이정민 박사를 처음 만난 건 작은 회의실에서였어요. 그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어요. 엔비디아 칩 공급이 중단되면 연구에 어떤 차질이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어요. 차질은 있죠. 하지만 멈추진 않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칩이 없으면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멈추지 않는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이 박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여 설명했어요. 우린 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들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든다고요? 엔비디아급 GPU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회의실을 나와 실험실 구역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유리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연구원들이 작업 중이었어요. 어떤 실험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떤 곳은 모니터 화면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대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한 실험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서너 명의 연구원이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체 개발 중인 AI 가속기 칩의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기 속에서 공포를 예상했는데 여기선 그 대신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패닉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침착함이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일정은 용인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방문이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들판 너머로 보이는 산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최서윤 팀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현장 관리자 특유의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을 때 거대한 설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계들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칩 공급이 막히면 이 라인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고요. 최 팀장은 잠시 라인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공급이 늦어도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칩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최 팀장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클린룸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프로젝트 일정표가 있었어요. 대체 공급원 확보, 자체 개발 일정, 기존 재고 활용 계획 같은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패닉에 빠진 현장이었어요.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관리자들, 불안해하는 직원들, 멈춰가는 생산 라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함과 준비된 대응이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메모해둔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정민 박사의 말, 실험실의 분위기, 최서윤 팀장의 대답, 생산 라인의 모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예상과 어긋났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침에 공항에서 느꼈던 이질감이 이제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어요. 위기라고 떠들던 뉴스와는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멈추지 않는 연구실, 준비된 공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세계 언론이 예측했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본 현장에선 그랬습니다.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부에서 적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AI의 심장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그 그림자일 뿐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 한국은 그림자 같지 않았어요. 이정민 박사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들면 되니까요. 처음엔 허세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실험실의 환한 불빛과 연구원들의 집중된 표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최서윤 팀장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요. 공급이 늦어도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낙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논조는 한국 AI 산업의 붕괴였는데 오늘 본 현장은 그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에 보낼 중간 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어색했어요. 예상과 달리 의외로 생각보다 같은 단어들이 자꾸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칩 공급이 막히면 무너질 산업, 그런 예상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확신의 균열을 만들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발표에도 세계 언론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쯤 쓴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요. 한국의 AI 산업은 예상보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으로는 오늘 본 것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준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더 많은 곳을 취재할 예정이었습니다. AI 스타트업들, 벤처 캐피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AI가 멈출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이 칩을 막으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말보다 강한 뭔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뉴스를 켰습니다. CNN에서는 유럽의 AI 서버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중단했고 프랑스의 연구소들이 연산 능력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미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춰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커피숍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는데 왜 여긴 이렇게 평온한 걸까요? 그 이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레스토랑에는 비즈니스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조용히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급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죠. 오전 일정은 삼성전자 연구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추가 인터뷰에 응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어제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진짜로 자체 칩 개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어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활기차 보였어요. 복도를 지나며 유리문 너머로 실험실들을 봤는데 연구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박사를 만난 건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꺼내려다가 문득 다른 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느냐고요? 세계가 흔들리는데 왜 이곳만 평온하냐고요?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AI의 심장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신뢰요? AI는 연산과 알고리즘의 문제 아닌가요? 제 표정을 본 이 박사가 덧붙였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다시 실험실 구역을 걸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있었어요. 복잡한 수식과 회로도를 그려가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는지 다들 웃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에서는 한 연구원이 칩 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옆 화면에는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체 개발 중인 AI 가속기의 최종 검증 단계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체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길을 여는 작업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은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일정은 남양연구소 방문이었어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센터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가는 길에 케빈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볼 건 자네 기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야. 연구소는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트랙이 보였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빼곡했어요.
이도현 부사장이 직접 나와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엔지니어 특유의 정확한 말투를 지니고 있었어요. 부사장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트랙 곳곳에 영상이 떠 있었고 여러 대의 테스트 차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없이 자체 연산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스크린 중 하나가 확대되었습니다. 흰색 세단이 트랙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차량 내부 카메라가 보였는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어요. 저 차는 지금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차량은 커브를 돌고 장애물을 피하고 정확히 정지선에 멈춰 섰어요. 모든 동작이 부드러웠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대체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관제실을 나와 실제 트랙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차량의 루프에 센서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어요. 부사장은 차량 트렁크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한국산 반도체들로 구성된 연산 유닛이 있었어요. 전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테스트 주행을 직접 지켜봤어요. 차량이 출발선에 섰고 신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속, 감속, 차선 변경, 모든 게 매끄러웠어요. 트랙 한쪽에는 다른 엔지니어들이 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량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왔을 때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통과했다고요.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돌아봤어요. 보셨죠?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있었고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 조명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노트북을 열었지만 쉽게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고 너무 많이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뉴욕에서 출발할 때의 제 표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네온 불빛이 화려했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친구들이 만나고 가족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위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평온할까요? 저는 걸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강 건너편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AI를 움직이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하는 연구원들, 새로운 길을 여는 엔지니어들,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편집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의 붕괴를 쓰려 했지만 실제로 본 건 전혀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가 보는 대로 써라.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적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이 문장으로 흘러나왔어요. 삼성전자 연구소의 환한 불빛, 웃으며 일하는 연구원들, 자체 개발 중인 AI 칩의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현대차 트랙을 달리던 자율주행차, 부사장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 엔지니어들의 차분한 표정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온한 아침, 질서정연한 사람들,
변함없이 이어지는 일상이 기억났어요.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두려움 대신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이정민 박사의 말이 문장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AI의 심장은 신뢰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힘은 사람들 사이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연구소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공장에서는 기계가 멈추지 않았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뉴욕에서 품었던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칩을 막으면 한국은 멈출 것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2000단어쯤 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걸 봐야 했고, 더 많은 걸 이해해야 했어요. 내일은 AI 스타트업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일부에서 적었던 노트를 펼쳤어요. AI의 심장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그 그림자일 뿐이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펜을 들어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 적었어요.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있다. 이게 제가 일주일간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위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2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CNN에서는 유럽의 데이터 센터 복구 지연을 보도하고 있었고,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의 AI 프로젝트 중단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래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를 사고, 편의점에서는 신문을 사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었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케빈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테헤란로를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의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2주일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땐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서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주일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연구소의 불빛, 공장의 기계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계속 글을 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2주일간의 기록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처음 품었던 냉소, 점차 커진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느낀 존경이 문장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케네디 공항을 빠져나와 맨해튼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거리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거리가 아니라 저였어요. 2주일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편집국에 들러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워싱턴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오늘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일지 추측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요.
브리핑룸은 2주일 전처럼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려 서둘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연단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줄에 섰습니다. 2주일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발표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어요. 지난 2주일간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한국 수출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도 메모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 나라가 아닌 한 신뢰의 복귀를 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뭘 봤는지 이제 알겠지? 서울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연구소에선 불이 켜지고 공장에선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환호했을까요? 아니, 아마 담담히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게 한국이었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2주일간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만난 이정민 박사가 떠올랐어요. 그는 말했었습니다. 우린 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들면 되니까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이제 세계가 알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의 최서윤 팀장도 생각났어요. 공급이 늦어도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을 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이도현 부사장도 기억났습니다. 엔비디아 칩 없이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던 그 장면이 선명했어요. 전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부심 넘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어요. 서울 거리를 걷던 시민들, 지하철에서 책을 읽던 사람들, 카페에서 일하던 직장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켰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요. 물론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건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자신을 믿고 내일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기사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트럼프가 칩을 막았을 때 세상은 멈췄다고 썼어요. 유럽의 데이터 센터가 흔들렸고 미국의 AI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멈춘 세상을 다시 움직였다고 썼어요.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은 침착했어요. 남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빛나고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주일 전엔 이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심은 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요. 편집국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기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쓰려던 기사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써야 할 기사입니다. 편집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승인했어요. 기사가 나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커피숍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서울에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기사 봤어. 잘 썼더군.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고마워요. 자네 말이 맞았어요.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봤으니까.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신문을 다시 펼쳐 제 기사를 읽었습니다. 2주일간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냉소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메일이 넘쳐났고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었다고, 이제는 다르게 본다고 했어요. 어떤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의 나라였군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집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올해 최고의 기획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수가 제게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향한 거였습니다.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2주일 전 출장을 떠나기 전 적었던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AI의 심장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그 그림자일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었다. 이게 제가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는 서울이 있을 겁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가요. 연구소에서는 불이 켜지고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2주일 전 뉴욕을 떠날 때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택시들이 달리고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뉴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떠올렸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요. 우린 세상을 구하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 신뢰를 지킨다는 것,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했고 세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지금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도시는 깨어나고 있겠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는 힘,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용기, 그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주일간의 여정을 한 줄로 정리하는 문장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